이 이야기는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어머니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1992년 봄비가 내리던 3월의 부산. 32살 김명자는 영도구 복례동 단칸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옆에서 3살배기 아들 경민이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아빠. 명자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새벽 4시 명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국제시장 인근 자갈치 시장으로 가야 했죠. 청소 일을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하루 5시간을 일하면 4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120만 원. 방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경민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명자는 잠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어제 미끄러져 넘어졌던 곳이 아직 아팠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 저녁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흩어진 생선 내장과 얼음 조각들을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힌 채 4시간을 일하고 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아줌마 여기도 좀. 상인들이 소리쳤고 명자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아침 8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경민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급히 문을 열자 아들이 기저귀를 적신 채 울고 있었습니다. 경민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네. 명자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1996년 경민이는 7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명자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했고 오전 9시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50만 원. 거기에 주말에는 교회 청소까지 했어요. 어느 날 경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래. 명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봤어요. 의사? 왜? 오늘 보건 선생님이 우리한테 청진기 보여줬어. 그걸로 심장 소리도 듣고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고쳐주고 싶어. 명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경민아. 엄마가 꼭 의사 만들어줄게. 그날 밤 명자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 800만 원. 의대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더니 1년에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6년이면 7천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은 필요했죠. 1억.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꿈이었으니까요. 2000년 경민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늘 전교 1등이었어요. 명자는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학원비가 점점 올랐고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명자는 밤잠을 설쳤어요. 명자는 낮에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시급이 시장보다 1,000원 더 높았죠.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명자 씨 힘들지?
같이 일하는 청소 아줌마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들 의대 보내야 해서요. 의대? 대단하네. 근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9억 정도 들 것 같아요. 9억? 미쳤어? 그걸 어떻게 모아?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레를 더 세게 짰죠. 2004년 경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대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죠.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경민이는 밤늦게 공부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경민아. 가자. 엄마가 다 해줄게. 명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서울은 생활비도 더 많이 들 테니까요. 2007년 경민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명자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경민아, 정말 잘했어. 엄마, 나 평생 모실게. 약속해. 경민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경민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 후 6년간 명자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병원 청소는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일했죠. 2013년 경민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레지던트가 되었고 2019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땄어요. 그리고 2020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임의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월급 1,000만 원 받아. 경민이는 전화로 기쁘게 말했어요. 그래, 잘됐다, 경민아.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죠. 이제 다 끝난 건가? 명자는 통장을 봤어요. 32년간 모은 돈 중에서 9억을 경민이 학비와 생활비로 썼고 남은 돈은 33억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나중을 위해 모아뒀죠. 2024년 2월 경민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지연이었어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명자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는데 입구에서 경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사진 찍어야 하는데. 미안해, 경민아. 기차가 좀 늦어서. 빨리 와. 지연이 가족들 기다려. 경민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명자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한가운데 섰고 명자는 그들 뒤에 작게 서 있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경민이와 지연은 웃으며 답했어요. 명자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연이 경민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 사람 되는 것 같지 않아? 경민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살만하겠어. 명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민아, 엄마 먼저 갈게. 엄마, 벌써? 2차 가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피곤해서. 잘 지내라. 명자는 식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2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명자는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례동 단칸방은 이미 없어졌고 명자는 남포동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경민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의사 돼서 평생 모실게. 하지만 이제 경민이는 명자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경민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명자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경민이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정식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죠. 임명식은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고 100여 명의 교수진과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축하합니다. 김경민 교수님. 병원장이 임명장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경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죠.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경민이는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경민이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명자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정색 재킷을 입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명자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민이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앞줄에 앉은 지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지연은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지연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어요. 경민이는 동료 교수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명자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경민이 어머님이시죠? 한 교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세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경민이가 스스로 잘한 거죠. 명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곧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어요. 명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경민이가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왜 여기 서 있어? 앉아. 괜찮아, 경민아. 엄마는 편해. 엄마, 오늘 좋은 날인데 같이 사진 찍자. 경민이는 명자의 손을 잡고 포토존으로 갔습니다. 지연도 따라왔죠.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연은 명자와 약간 거리를 두고 섰어요. 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자는 어색하게 웃었죠. 사진을 찍고 나서 경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먹고 가. 오늘 특별한 날인데. 아니야, 경민아. 엄마는 부산 가야 해. 엄마, 왜 맨날 그래? 하루쯤 있다가. 아니야, 괜찮아. 경민이는 지연이랑 축하받아.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봬요. 오늘은 교수님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지연은 상냥하게 말했지만 명자는 그 말투에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였죠. 존대는 했지만 마음은 담기지 않은 말투였어요. 그래, 알았어. 잘 지내라. 명자는 가방을 들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어머니 좀 그렇지 않아? 옷 좀 그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 우리 창피하잖아.
경민이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죠.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경민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봤어요.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경민이가 명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경민아.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어요. 명자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명자 혼자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이제 일 그만해. 매달 700씩 드릴게. 명자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죠. 명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고마워. 경민아.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32년간 명자는 오직 경민이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이뤘는데 갑자기 허전했죠. 며칠 후 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부터 700 보낼게. 통장 번호 알려줘. 응, 알았어. 명자는 통장 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이 33억 2천만 원. 경민이는 이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명자는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죠. 굳이 말할 필요 있을까? 명자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경민이는 이제 교수가 되었고 돈도 잘 벌 거예요. 자신의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면 되는 거죠. 하지만 며칠 후 명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민이에게서 온 문자 때문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지연이가 엄마 뵙고 싶대. 명자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초대한다니 반가웠죠. 명자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비싼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15만 원짜리였죠. 일요일 명자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경민이 부부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35평짜리였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 지연아. 이거 먹어. 명자는 샤인머스켓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받으며 웃었죠.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맛있어. 명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커다란 소파와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민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엄마 왔어? 응, 경민아. 앉아, 엄마. 지연이가 점심 준비했어.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밥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맛있다. 요리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경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응? 무슨 얘기?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어. 매달 700씩 드릴게.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사는 거 어때?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명자는 경민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응, 알았어. 엄마는 부산이 편해. 그래, 엄마. 그리고 명절 때만 올라와. 평소에는 전화로 연락하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절 때만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주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응, 알았어.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700이면 충분하시죠? 지연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충분해. 고마워.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도 애기 생각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애기 낳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지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명자는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명자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민아, 엄마 갈게.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 피곤해. 명자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경민이와 지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명자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700은 좀.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지. 경민이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일 안 하면 편하실 거야. 명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처럼 명자의 마음도 어두워져 갔죠.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명자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2024년 4월 23일 새벽 3시 42분. 명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죠. 아파트는 고요했고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명자는 부엌으로 가다가 경민이 부부의 침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보, 진짜 700씩 계속 줘야 돼? 지연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걸음을 멈췄죠. 그래야지. 엄마인데. 경민이의 목소리였어요. 돈도 없는 시발년이 매달 700씩 빨아먹어? 진짜 죽일까?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죽일까? 라는 말까지. 야,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자기 자식 키운 게 뭐 대단해? 우리 엄마도 나 키웠는데 돈 달라고 안 해. 지연아. 여보, 솔직히 시어머니 보험금 얼마야? 명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15억. 경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벽에 기대어 섰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억? 그럼 사고 사면 30억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왜? 여보, 생각해봐. 시어머니 나이가 64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 10년, 20년 더 사시면 우리가 700씩 계속 드려야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억, 2억?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받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빨리.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명자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빨리 뭐?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명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경민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노인들은 원래 낙상사고 많이 당하잖아.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 얼마나 많은데. 지연아, 그 소리 그만해. 왜? 무서워? 여보, 우리는 의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는 거 봤어. 하나 더 보면 어때? 명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연아, 진짜 그만해. 나 자러 갈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여보, 노트북 좀 가져와봐. 노인 낙상 사고 통계 좀 찾아보자. 명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45초. 명자는 45초 동안 숨을 죽이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안 됐죠. 명자는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경민아, 너까지. 명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야 그렇다 쳐도 경민이가 그 말을 듣고 반박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도 그만해라고만 했죠. 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5시 명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죽을 끓였어요. 경민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명자는 침착하게 움직였죠. 7시 경민이와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응, 경민이 죽 끓여줬어. 어머니, 고마워요. 지연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그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경민아, 맛있게 먹어. 고마워, 엄마. 경민이는 죽을 떠먹으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침을 먹고 경민이와 지연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았죠.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였을 뿐이었죠. 명자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으로 가야 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죠. 강남의 한 은행 VIP룸. 어머님,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하며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총 잔액이 42억 3,200만 원이십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2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청소, 병원 청소, 식당 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일단 제 명의로 된 다른 통장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재단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재단이요? 네, 소아암 어린이들 치료하는 재단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2억이면 큰 돈인데 그걸 기부하겠다니. 어머님,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민이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나온 명자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명자는 생각했어요. 그냥 부산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까요? 아니면 경민이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져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경민이와 지연은 이미 명자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죠.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어요. 명자는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3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갈게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5시간이 남았습니다. 명자는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32년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청소하던 날들, 병원 복도를 닦으며 의사들이 지나가는 걸 보던 날들, 경민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금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많이 줬나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오후 3시 명자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명자 고객님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명자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아들을 키운 이야기, 42억을 모은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고객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제 재산을 아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잘못한 걸 알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비리를 조사해서 공개할 수도 있죠. 비리요? 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혹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보니 경민이가 교수가 되는 과정이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은 40대에 되는데 경민이는 35세에 됐죠.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자는 법무법인과 계약했습니다. 상담료로 500만 원을 냈고 본격적인 조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냈죠. 법무법인을 나온 명자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경민이와 지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명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 숲 사이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자신을 죽이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저녁 7시 경민이와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응, 집에 있었어. 저녁은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제가 만들게요.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죠. 저녁 식사 중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명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허리 아프다고 했어? 아, 그게 여보가 그러던데요? 지연은 당황하며 경민이를 봤어요. 엄마, 지난번에 허리 좀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경민이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아, 그랬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지연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어요. 이들이 낙상 사고를 만들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걸. 명자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민아, 엄마 내일 부산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지. 아니야, 집이 편해. 그래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지연은 상냥하게 말했지만 명자는 그 눈빛에서 안도를 읽었습니다.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KTX 안에서 명자는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조사해 주세요. 변호사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명자의 마음도 함께 달렸습니다. 기다려, 경민아.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명자는 부산 남포동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방은 조용했고 명자 혼자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어요. 고객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가 나왔나요? 아드님께서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총액은 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8억이라니. 그게 확실한가요? 네, 제약회사 내부 고발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도 확보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하면 됩니다. 그럼 아드님은 교수직을 잃게 될 거예요. 의사 면허도 정지될 수 있고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였죠. 하지만 명자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죠. 경민아, 미안해.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안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법무법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며느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뭔가요? 며느님께서 4년 전부터 같은 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옥상과 주차장에서 만나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32세, 정형외과 2년차 레지던트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며느님이 현재 임신 6주차입니다. 명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임신이요? 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 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며느님이 두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했으니까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영상을 제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자 병원 옥상에서 지연과 박준혁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명자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역겨웠죠. 명자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복수를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경민이와 지연이 눈치챌 거예요.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했죠. 명자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경민이가 3살 때 찍은 사진, 6살 때 유치원 졸업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때 전교 1등 상을 받았을 때 사진. 명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민아, 너 어디로 간 거니? 명자가 키운 아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착하고 순수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였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명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명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경민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 조용히 움직였죠. 명자는 강남의 한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40만 원짜리 스위트룸이었어요. 명자는 평생 이런 곳에 묵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필요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명자는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 2명이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객님 오셨군요. 네, 준비됐나요?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재산 기부 계약서와 유언장, 그리고 의료윤리위원회 제보 서류까지요.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파일을 받아 펼쳤어요. 재산 기부는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조건은 아드님과 그 가족은 절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걸로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명자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42억 3,200만 원. 32년간 모은 돈 전부를 기부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드님의 리베이트 증거 자료입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언제 제출할 건가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시면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명자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경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경민아, 엄마가 서울에 왔어. 서울에? 왜? 말도 안 하고? 경민아,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엄마가 저녁 사고 싶어? 경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지연이랑 같이 가도 돼? 그래, 같이 와. 좋은데 예약해놨어. 어디? 삼청동에 있는 한우 레스토랑이야. 1인당 400만 원짜리. 400만 원? 엄마, 그게 무슨 돈이야? 괜찮아, 경민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지막 식사 한번 하는 거야. 경민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해외로 요양 갈 생각인데 가기 전에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해외 요양? 어디로? 스위스. 공기 좋다고 해서. 엄마, 돈은 괜찮아?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죠. 괜찮아, 경민아. 내일 6시에 레스토랑에서 보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명자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명자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오후 명자는 호텔 룸서비스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어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저녁 식사에 쏠려 있었죠. 오후 5시 명자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4세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태블릿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태블릿이었죠. 오후 5시 30분 명자는 택시를 타고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김명자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았는데 한옥 특유의 운치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테이블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6시 정각 경민이와 지연이 도착했어요. 엄마, 경민이는 방으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너무 고급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여기 정말 비싸다던데요. 지연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경민아. 지연아, 앉아. 명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건 한우 육회와 전복이었어요. 그 다음엔 갈비살, 안심, 채끝 등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와인도 한 병 주문했죠. 엄마, 이거 다 얼마야? 경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00만 원 정도 될 거야. 3명이서 800만 원? 지연이 놀라며 경민이를 봤습니다. 경민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럴 필요 없어. 우리 그냥 편한 데 가지. 아니야, 경민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명자는 웃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잔에 와인이 채워졌어요. 건배하자. 경민이 교수된 거 축하하고 지연이 애기 생긴 거 축하해. 명자는 잔을 들었습니다. 경민이와 지연도 어색하게 잔을 들었죠. 건배.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경민이와 지연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지연아, 애기 생겼다며? 축하해. 명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기를 굽던 손을 멈췄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몇 주 차야? 6주요. 그래, 좋겠다. 근데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에 쥔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명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민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경민아, 조용히 해. 지금은 내 와이프한테 묻고 있어. 명자는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아, 박준혁? 정형외과 2년차 레지던트지? 그 사람이랑 4년째 만나고 있다며?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그건 뭐,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명자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병원 옥상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지연과 박준혁이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민이가 태블릿을 빼앗듯 잡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경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연아, 이게 대체 뭐야? 여보, 그게. 잠깐만. 지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은 무슨. 4년이야, 4년. 너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애기, 그게 경민이 애기야? 아니면 박준혁 애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경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야. 내가 사립탐정 고용해서 4개월간 조사했어. 증거도 다 있어. CCTV 영상,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명자는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타났어요. 지연과 박준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경민이는 태블릿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지연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준혁이가. 닥쳐. 경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루만이 울렸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잖아. 여보. 지연이 경민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민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명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민아. 명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민이는 어머니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 너도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명자는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이게 뭔지 알아? 경민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입금 내역이었어요. 총액이 8억 원. 이건 리베이트지. 너 교수 되려고 제약회사한테 돈 받았지? 8억 원. 경민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조사했어. 너 2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랑 짜고 불법으로 돈 받았더라. 엄마, 그건 다들 하는 거예요. 나만 한 게 아니라고요. 다들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32년 동안 뭐 하면서 너 키웠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바닥 쓸고 병원 화장실 닦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9억 모았어. 그 돈으로 너 의대 보내고 밥 먹이고 집 사줬는데 너는 불법으로 돈 받아서 교수 됐어? 엄마, 닥쳐. 너 이제 끝이야.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의료윤리위원회 제보 서류야. 내일 아침에 제출할 거야. 그럼 너 교수직 박탈되고 의사 면허도 정지될 거야. 엄마, 그럴 순 없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경민이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중요하고 엄마 인생은 안 중요해? 무슨 소리예요? 2024년 4월 23일 새벽 3시 42분. 너희 침실에서 한 대화 기억나? 경민이와 지연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설마가 맞아.
엄마가 다 들었어. 명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시발년이 매달 700씩 빨아먹어? 죽일까? 엄마 보험금 15억이잖아. 사고사로 하면 30억 돼. 이런 대화했지? 경민이와 지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한 말? 너희 노트북으로 노인 낙상 사고 통계까지 찾아봤잖아. 그것도 그냥 한 거야? 명자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노인들은 원래 낙상 사고 많이 당하잖아.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경민이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연아, 그 소리 그만해. 왜? 무서워? 여보, 우리는 의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는 거 봤어. 하나 더 보면 어때? 녹음이 끝났습니다. 루마는 죽음같이 조용했어요. 너희 정말로 엄마 죽이려고 했구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엄마 아니야. 우리 그냥 화나서 그런 거였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경민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명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너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 걸 어떻게 용서해? 엄마, 제발. 나 교수직 잃으면 끝이야.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그래, 끝나야지. 내 인생 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명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기부 계약서야. 엄마 재산 42억 3,200만 원 전부를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에 기부했어. 조건부로. 조건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너희는 절대 상속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야. 한 푼도. 뭐?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42억? 어머니가 42억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32년 동안 모았어. 경민이 학비로 9억 쓰고 남은 돈이야. 그걸 왜 기부해요?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 돈인데 내가 기부하면 안 돼? 그건 저희 돈이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이었다고요. 명자는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돈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기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 계산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닥쳐, 시발려나. 명자가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너 4년 동안 병원 옥상에서 박은 그 입으로 내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했지? 역겹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음식값은 내가 낼 거니까 맘껏 먹어. 이게 너희랑 마지막 식사야. 엄마. 경민이가 명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엄마 모시고 잘 살게. 명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경민아. 엄마. 그리고 말이야. 명자는 경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은 2024년 3월 15일 내가 교수된 날 죽었어. 그날 너는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엄마를 짐으로 여겼어. 그 순간 내 아들은 죽은 거야. 엄마. 경민이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잘 살아라, 경민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명자는 가방을 들고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경민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경민이의 집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명자와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3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오늘 다 무너뜨렸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명자입니다. 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산 기부 공증도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명자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명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명자는 모두 무시했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줘.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뷔페에는 여러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명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만 마셨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경민이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문자도 30통 넘게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줘.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엄마, 내가 무릎 꿇을게. 용서해줘. 명자는 문자를 읽다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모든 서류 제출 완료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부건도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에 전달했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오후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기다리며 채널을 돌렸죠. 오후 1시 드디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경민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8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오늘 아침 제보를 받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의 어머니 김명자 씨는 32년간 모은 재산 42억 원 전부를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김 씨는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의사로 키웠지만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자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명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명자님이십니까? 저는 MBC 뉴스데스크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명자는 모두 거절했어요. 오후 3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려고요. 고객님, 체크아웃 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박료는 360만 원입니다. 명자는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는데 100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언론사였지만 경민이의 전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경민이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 면허 정지 심사도 들어간대.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제발 도와줘.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새벽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돈도 없는 시발년이 매달 700씩 빨아먹어? 죽일까? 명자는 핸드폰을 다시 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 표를 끊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부산행이었어요.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TV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경민 교수의 아내 이지연 씨도 같은 병원 레지던트와 4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이 씨는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런 사람들도 있네. 의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명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차 시간이 되어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KTX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역이 보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포동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명자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명자는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2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경민이, 지연, 언론사, 모르는 번호들. 명자는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일 통신사에 가서 새 번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이 명자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32년간 경민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돈도 다 기부했고 아들과도 연을 끊었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요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경민이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의사 돼서 평생 모실게. 새 살배기 경민이가 했던 말.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거짓말이었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명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2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은 다 기부했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명자는 평생 일만 했기 때문에 취미도 없었죠.
명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명자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에게는 낯선 하루였어요. 더 이상 경민이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명자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포동 거리를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 했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겠지. 명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이제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오전 10시 명자는 통신사에 갔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새 번호를 받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생활비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예요. 점심은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따끈한 국밥을 먹으니 속이 편해졌어요. 명자는 오랜만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명자는 평생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티켓을 끊고 상영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잔잔한 드라마였어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였죠. 명자는 영화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차분했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명자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명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저녁을 간단히 먹었어요. 라면 한 봉지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새 번호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죠.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명자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일할 곳도 없었고 일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커피를 끓여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김경민 전 교수가 어제 의사면허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김 씨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명확하다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앵커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아내 이지연 씨는 병원에서 파면됐고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자는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TV를 끄고 명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여행사에 가기로 했거든요. 스위스 여행을 알아보려고요. 남포동의 한 여행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스위스 여행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 스위스요? 언제 가실 계획이세요? 다음 달쯤요. 한 달 정도 있다 올 생각인데. 한 달이요? 장기 체류시네요. 혼자 가시나요? 네, 혼자요.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여러 패키지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그 중에서 호숫가 근처 작은 마을에 머무는 프로그램을 골랐어요. 이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총 비용은 1200만 원입니다. 명자는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12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명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2년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출발은 7월 5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행사를 나온 명자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명자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명자 씨? 저 법무법인 정의 김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 재단 측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42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이 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대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단을 만나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낮 12시 반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김명자님이십니까? 입구에서 한 여자가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소아암 어린이 희망재단 사무국장 박미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명자는 박미선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웃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안에는 재단 이사장과 몇몇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일어나 명자에게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어요. 아닙니다. 저도 그냥, 아니에요. 42억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이 돈으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희 재단은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거든요. 치료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돈이 그렇게 쓰인다니 다행입니다. 명자님, 혹시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네, 가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여기는 소아암 전문 병원입니다. 백혈병, 뇌종양, 골육종 같은 암을 앓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어요. 박미선이 설명했습니다. 병동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빠진 아이들, 링거를 맞고 있는 아이들,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들. 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는 모두 빠져 있었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안녕. 명자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
나는 그냥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요? 이상한 이름이네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명자도 따라 웃었어요. 너 이름은 뭐니? 저는 수진이요. 저 백혈병이에요. 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많이 아파?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래요. 수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수진아, 건강해지렴. 네, 할머니. 저 꼭 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른 병실도 둘러봤습니다. 10살 남자아이는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6살 여자아이는 골육종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이 아이들에게 쓰인다면 잘한 거야. 병원을 나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님 덕분에 저 아이들이 살 수 있어요. 이사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명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단을 나와 명자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민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스위스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 책 몇 권을 챙겼습니다. 창문을 열고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봐, 부산아.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스위스 프랑으로 바꿨어요. 당분간 쓸 돈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명자에게 친구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 명 있었어요. 시장에서 같이 일했던 김순자였습니다. 명자야, 오랜만이다. 순자는 명자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순자야. 잘 지냈어? 그럼. 너는? 아들이 큰일 났다며? 뉴스 봤어.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큰일 났지. 근데 너 재산 다 기부했다며? 미쳤어? 그게 얼마인데? 42억. 42억? 그걸 다 기부했다고?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아들한테 줄 수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너 노후는 어떡하려고? 괜찮아. 남은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 정말 대단해. 순자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사는 거지.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시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명자야, 스위스 다녀와서 나랑 같이 살래? 나도 혼자 사는데 우리 둘이 합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순자랑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명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32년간 살아온 짐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명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잘 있어, 경민아. 명자는 마음속으로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12시간 30분이 걸려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창가 좌석에 앉은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작아졌어요.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12시간 후 비행기는 취리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30분이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명자가 머물 곳은 루체른 호숫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그림 같았어요.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맑은 호수가 햇빛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돈을 내고 내렸어요. 숙소는 호숫가 근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주인 할머니가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간단히 인사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2층 구석방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호수가 바로 보였어요. 짐을 풀고 명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여기서 천천히 쉬어야지.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은 펜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감자 수프와 빵, 치즈가 나왔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1달 정도요. 1달이면 긴데 편히 쉬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명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32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경민이를 위해 살았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배신당했던 시간, 모든 게 이제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펜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었습니다. 아름답네. 명자는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호수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걸었어요. 오리들이 물 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하게 지나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빵집, 카페,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명자는 빵집에 들어가 크루아상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크루아상을 먹으며 호수를 바라봤어요. 평온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오후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여행 전에 산 소설이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치즈 퐁듀를 주문했어요. 고소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웨이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주인 할머니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 왜 혼자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이렇게 긴 여행은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키운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걸 끊어낸 이야기.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예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매일 웃고 매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산의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나 명자야. 명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여기 정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언제 돌아와? 2주 후에 돌아갈게. 그리고 순자야. 응? 너랑 같이 살까 해. 괜찮아?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무 좋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명자는 웃었습니다. 미래가 보였어요. 순자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며 매일 시장에 가고 가끔 여행도 가는 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짐을 쌌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주인 할머니가 배웅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명자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가는 길,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잘 있어, 스위스. 명자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3시에 출발했습니다. 다시 12시간 30분을 날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명자는 공항을 나와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이 멀어졌어요. 부산에 도착해 명자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도착했어. 진짜? 어디야? 내가 마중 갈게. 괜찮아, 내가 갈게. 너희 집 주소 보내줘. 순자가 주소를 보냈고 명자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순자의 집은 해운대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2층짜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순자는 명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명자도 순자를 안았어요. 들어와, 들어와. 집안은 아늑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소파와 TV가 있었고 부엌도 깨끗했어요.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명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스위스에서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명자야,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우리 나이에 뭐가 필요해? 건강하고 편안하면 되는 거지. 그래, 순자야. 고마워. 명자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였습니다. 맛있게 먹어. 응, 잘 먹을게.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거야.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순자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간의 고통이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명자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경민이가 나왔어요. 3살 때의 경민이였습니다. 명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죠. 엄마 사랑해. 어린 경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경민아. 엄마도 사랑해. 명자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이제 행복해. 그럼 됐어. 엄마 행복하면 돼. 어린 경민이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명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경민아, 잘 살아.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왔어요. 명자야, 일어났어?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아침 먹자. 내가 죽 끓였어. 응, 지금 갈게. 명자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가 식탁에 죽과 반찬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앉아. 응.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할지, 내일은 어디 갈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명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난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2년. 한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고 병원 화장실을 닦으며 모은 시간입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시간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를 돈 없는 시발년이라 불렀고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할까요? 명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죠.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독이 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멈추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무한한 희생은 독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